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재수가 없어. 민수 녀석도 너 만나고부터 버릇이 없어졌다고.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님, 잘못했어요. 딸 수연이의 절규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내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2월 중순,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수연이네 아파트 앞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층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쨍그랑, 그 소리에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설마 했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거든요. 2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네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린 건 이 계집이 또 말대꾸를 하네. 시아버지 박정호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72살인 내가 듣기에도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어조였어요. 문틈으로 살며시 들여다본 순간 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수연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왼쪽 볼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죠. 정우는 수연이 앞에서 위아래로 내려다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그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재수가 없어. 민수 녀석도 너 만나고부터 버릇이 없어졌다고. 수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35살 어른이 이렇게 떨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보고 있던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우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연이의 머리를 향해서 말이에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온갖 악인들을 봐왔지만 내 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현관문을 타고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정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수연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수연이의 눈에 당황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표정은 달랐어요. 순간 당황했다가 이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사돈께서 오셨네요. 그냥 집안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게 다 보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 수연이의 부은 얼굴, 그리고 정호의 거짓말투성이 미소까지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아마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어 왔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온 내가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니요. 정우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 쪽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나를 돌려보내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연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그만이다. 엄마가 나서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남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했는데 정작 내 딸의 억울함은 모르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건 1952년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아버지는 남의 논밭을 붙여주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품삯을 받아 생계를 이어갔어요. 형제는 모두 7명, 그 중에서도
내가 막내딸이었습니다. 그 시절 여자아이에게는 공부보다 살림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졌지만 난 달랐어요. 어릴 적부터 책이라면 사족을 못 썼거든요. 마을 이장님 댁에 있는 낡은 책들을 빌려다 읽곤 했는데 특히 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에 유독 관심이 많았어요. 15살 되던 해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끌려간 거예요. 모두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온 변호사 선생님이 나타나 사건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 진학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농사일을 도우고 밤에는 남의 집 아이들 과외를 해주며 학비를 모았어요. 손톱 밑에 늘 흙이 끼어 있었고 겨울밤 찬 바람이 들어오는 방에서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공부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1970년 20살에 간신히 서울로 올라와 야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법학과 수업을 들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밖에 잠을 못 잤지만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생각에 힘이 났죠. 26살에 드디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고향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시며 자랑스럽다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한 건 1978년이었습니다. 26살의 김영숙, 그때의 내 마음은 정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첫 법정에 섰을 때의 떨림, 첫 판결문을 작성할 때의 신중함, 모든 게 새롭고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쉽지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 여성 판사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남자들은 자신보다 높은 지위의 여성과 결혼하기를 꺼려했고 가족들도 내가 너무 강해 보인다며 걱정했어요. 결국 32살에 같은 법조인인 변호사와 결혼했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판사직을 그만두고 평범한 아내가 되길 원했어요.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었죠. 그렇게 노력해서 이룬 꿈이었는데 결혼 때문에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결국 수연이가 3살 때 이혼을 했고 그때부터 혼자서 딸을 키우며 판사직을 이어갔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수연이 밥 차려주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법원으로 출근했죠. 법정에서는 엄격한 판사였지만 집에 오면 지친 엄마였어요. 수연이가 아플 때면 법원 일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달려가기도 했고 밤늦게 퇴근해서 잠든 딸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며 미안해했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30년간 법정을 지키면서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어요. 살인사건부터 사기사건까지 온갖 악인들을 만났죠. 특히 가정폭력 사건들을 다룰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무력한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참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 판결이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무거운 현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평범한 공무원이라고만 했죠. 수연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굳이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딸에게는 그냥 다정한 엄마로만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62살에 명예퇴직을 한 후로는
정말 평범한 할머니로 살았어요. 시장에서 장 보고 동네 사람들과 수다 떨고 수연이네 집에 반찬 갖다 주는 게 일상이었죠. 가끔 옛 동료들이 연락해서 법률 자문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딸이 시아버지에게 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평범한 할머니로 사는 것도 좋지만 정작 내 딸이 고통받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니. 평생 정의를 외쳤던 내가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때의 김영숙이 되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난 수연이의 일상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반찬을 가져다 주는 핑계로 들르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수연이의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가면 반갑게 웃으며 맞아주던 아이가 요즘에는 어딘지 모르게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말수도 줄었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이었죠. 특히 시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흔들리는 게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상한 건 민수의 태도였습니다. 평소 아내를 아끼던 사위가 요즘에는 수연이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귀찮아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버지 편을 드는 말들을 자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연이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정우가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사업가 같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 고개를 맞대고 열심히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죠. 호기심에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들어봤습니다. 다행히 카페가 한산해서 대화 내용이 어느 정도 들렸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험금, 이혼, 재산분할 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혹시 다른 사람 이야기인가 했는데 수연이 이름이 명확히 들렸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우는 상대방에게 뭔가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수연이와 관련된 문서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했고 가끔씩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기도 했어요. 대화가 끝나고 정우가 자리를 뜬 후 난 그 남자를 뒤따라가 봤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말이에요. 그 남자는 인근 빌딩에 있는 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건물 입구 안내판을 보니 보험 관련 업체들이 여러 개 입주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결혼할 때 가입했던 큰 생명보험, 시아버지가 유독 관심을 보였던 수연이의 적금 통장, 그리고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가정폭력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수연이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요즘 보험료 납부에 문제는 없는지, 적금은 잘 관리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수연이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털어놓았어요. 최근 시아버지가 자꾸만 수연이 명의로 된 통장과 보험 증서를 보자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재정 관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이었는데 수연이는 뭔가 꺼림칙해서 계속 미루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시아버지의 기분이 나빠지고 그 화풀이로 수연이가 혼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였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정우의 목적은 단순한 며느리 괴롭히기가 아니었어요.
수연이를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어서 이혼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수연이 명의의 재산과 보험금을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도 이 계획에 동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 눈치만 보며 아내를 보호하지 않는 태도, 수연이의 고통을 외면하는 모습들이 모두 설명이 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온갖 악인들을 봤지만 이렇게 치밀하고 비정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내 딸이라니. 수연이는 아직 자신이 처한 위험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아버지가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심각했어요. 이대로 두면 수연이에게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 정의를 추구해온 내가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수연이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죠. 신중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예전에 비슷한 사건을 담당했던 기억이 말이에요. 그때는 가해자가 더 교묘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었죠. 이번에도 그때처럼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정우가 법을 모르는 평범한 시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질 거예요.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난 30년 전 첫 판결을 내렸던 그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펼쳐진 건 낡은 육법전서와 노트,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가는 복수의 시나리오들이었어요. 책장 깊숙이 박혀있던 판사 시절 기록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정의감과 딸을 지키려는 모성 본능이 하나로 합쳐진 거대한 힘이었죠. 먼저 떠올린 건 1985년에 담당했던 김모 씨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장이었지만 아내를 상습 폭행하면서 생명보험금을 노리던 악질이었죠. 그때 내가 어떻게 그를 무너뜨렸는지 생생히 기억났어요. 핵심은 상대방이 자신감에 빠져 있을 때 결정타를 날리는 거였습니다. 김모 씨도 자신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만심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팠거든요. 정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많이 바뀌었겠지만 몇 명은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최진우 변호사에게 걸었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선배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난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 사기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두 번째로 떠올린 건 박민호 형사였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서에서 강력계장으로 일하고 있는 옛 동료였죠. 이 사람은 특히 치밀한 수사로 유명했어요. 한번 타겟을 정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민호 형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가장 강조한 건 은밀함이었습니다.
정우가 눈치채면 증거인멸은 물론이고 수연이에게 더 큰 해를 가할 수도 있었거든요. 민호는 내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모든 연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에서는 치밀한 계획들이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우의 약점을 찾는 거였어요. 30년간 법정에서 배운 건 아무리 교묘한 범죄자라도 반드시 허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만심, 욕심 아니면 과거의 정과까지 뭔가는 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난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정우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네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정우의 외출 패턴을 파악했어요. 놀랍게도 규칙적이더라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경 아파트를 나서서 3시간 정도 외출했습니다. 화요일에 몰래 뒤를 따라가 봤더니 역시나 그 카페에서 수상한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한 달만 더 참으세요. 그 시골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시골 할머니요? 저를 얼마나 무시하면 사돈을 시골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까요? 상대방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서류를 건넸어요. 보험회사 쪽에서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거가 너무 노골적이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그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들의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임박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즉시 진우 변호사와 민호 형사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두 사람 모두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난 오랜만에 판사복을 꺼내 입어봤어요. 아직도 몸에 맞았지만 어깨가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정우는 지금까지 평범한 시골 할머니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건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30년간 온갖 악인들을 심판해온 김영숙 판사라는 걸 말이에요. 복수는 차갑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뜨거운 정의감도 필요했어요. 그래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정우가 수연이를 이용해서 벌이려던 더러운 계획을 내가 정우를 무너뜨리는 무기로 바꿔놓을 거예요.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내가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경 평소처럼 수연이네 집 근처에서 정우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우가 약속 시간을 훌쩍 넘겨서도 집에 있는 거예요. 평소라면 벌써 나갔을 시간인데 말이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더 주의 깊게 지켜보던 중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꽃다발을 들고 말이에요. 혹시 수연이 생일이었나 싶어서 계산해 봤는데 아니었어요. 그럼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건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년이 또 말대꾸를 해! 정우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지금 이 순간에 그것도 민수가 있는 상황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내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수연이의 비명소리가 들렸거든요. 아, 아프다고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재빨리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의 상황이 어느 정도 보였어요. 정우가 수연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쪽 구석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민수가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 편을 드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수연아, 아버지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 그냥 통장 좀 보여드려도 되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수도 처음부터 이 계획에 동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보다는 아버지와 돈이 더 중요했던 거죠. 수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왼쪽 뺨에는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보고 있던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우가 다시 손을 들어 올리는 걸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확 밀고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라 내 쪽을 돌아봤습니다. 특히 정우의 표정은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 사돈이 또 왔네요. 이건 우리 집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라는 거 아시죠? 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녹음이 뭐 어쨌다고요? 시골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바로 그때였어요.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정우가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때 결정타를 날릴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정우 앞에 내밀었어요. 30년 전 만들어서 아직도 가지고 다니던 명함이었죠. 시골 할머니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보세요. 정우가 명함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 없는 표정이었는데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김영숙, 전 대법원 판사. 명함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중얼거리는 정우의 모습이 우스웠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쪼그라들어 있었거든요. 민수도 아버지 어깨 너머로 명함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수연이는 여전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건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법정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내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예전 판사 시절의 그 권위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기죄, 보험 사기까지 당신이 지금까지 계획해온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덜덜 떨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항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 형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간담 명료했어요. 모든 증거 확보 완료. 언제든 출동 가능. 내가 미소를 지으며 문자를 보여주자 정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정우가 그토록 우습게 봤던 시골 할머니가 사실은 30년간 악인들을 심판해온 전설적인 판사였다는 충격적인 반전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정우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마치 시한폭탄이 터진 것처럼 말이죠. 정호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30년 전 법정에서 봤던 수많은 범죄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뻔뻔하게 부인하다가 결정적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리던 그 모습들과 똑같았어요. 당황, 부인, 그리고 마지막엔 절망. 그 모든 감정이 정호의 표정 위로 차례대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보다도 더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단순한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장모가 사실은 대법원 판사 출신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자신도 아버지의 계획에 동조했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랬을 테고요. 수연이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건 느끼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 걸 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내가 천천히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자 정호의 눈동자가 더욱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녹음 파일, 통화 기록, 그리고 보험 관련 서류들까지. 첫 번째로 꺼낸 건 정호가 카페에서 보험업자와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설탐정 이영민 씨가 촬영한 고화질 사진들이었죠.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호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휴대폰으로 재생하자 정호와 보험업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이의 보험금을 노리는 계획, 이혼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한 논의까지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수연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당해온 일들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특히 남편까지 가담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준 건 정호의 과거 기록이었어요. 민호 형사가 조사해준 자료였는데 놀랍게도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물론 그때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호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지자 이제 자신도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수연이에게 사과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그의 공모까지 입증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번째로 보여준 건 법적 조치에 관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진우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고발장과 접근금지 신청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수연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을 때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일들의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특히 남편마저 배신했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꺼낸 건 민호 형사의 체포영장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정식 영장이었죠. 정우와 민수, 그리고 공모자인 보험업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정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흔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법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거든요.
민수도 아버지를 따라 무릎을 꿇었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한 연기로 보였어요. 30년간 온갖 범죄자들을 봐온 내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수연이는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어요. 안도감과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함께 있으니까요.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 형사와 동료들이 도착한 거예요. 정우와 민수는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30년 전 첫 판결을 내렸을 때의 그 짜릿함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의 그 감동 말이에요. 비록 법정이 아닌 이곳에서였지만 악인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순간을 다시 목격할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어요. 게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뿐이었어요. 그로부터 2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우는 상습 가정폭력과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었죠. 법정에서 판결문을 듣는 정우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내가 저 자리에서 판결문을 읽어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방청석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걸 지켜보고 있으니 말이에요. 민수의 경우는 좀 더 복잡했어요. 직접적인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공모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이와의 이혼 절차도 함께 진행되었죠. 다행히 재산분할에서 수연이가 불리하지 않도록 진우 변호사가 완벽하게 처리해 주었어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보험업자의 처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정을 파탄에 빠뜨린 주범이었어요. 4년의 실형을 받고 나서야 그 더러운 사업이 끝났습니다. 수연이는 처음 며칠 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남편의 배신감,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깨닫고 나서 트라우마에 시달렸거든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난 수연이 곁에 있어 주었어요. 때로는 말없이 손만 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죠.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계속 확인시켜 주었어요. 한 달쯤 지나자 수연이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본래의 성격이 되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도 예전처럼 맑아졌고 말투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났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연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다니던 회계사무소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활기차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수연이가 내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공무원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엄마의 진짜 모습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난 수연이에게 판사 시절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수연이가 더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자신의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더욱 존경한다고 했어요. 수연이의 변화 중에서 가장 놀라운 건 법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면서 앞으로는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회계 지식과 법률 지식을 결합해서 경제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민호 형사는 사건 종료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물어왔어요. 수연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혹시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었죠. 진우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수연이의 능력을 알게 된 후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물론 수연이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런 제안 자체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수연이가 다시 웃음을 찾았을 때였어요. 2달 전만 해도 시아버지의 폭력에 떨고 있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판사로서 추구했던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예전에 정호를 목격했던 그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수연이가 잠시 멈춰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도 두렵지 않다고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이가 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앞으로는 엄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도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모두들 내가 다시 활약한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정의감을 잃지 않았다며 존경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수연이가 다시 행복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결과였죠. 법정에서 악인들을 처벌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내 딸의 행복을 지켜낸 일만큼 보람된 건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난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일주일에 3번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렇게 보람된 일이 없더라고요. 상담소를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에요. 사기를 당했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법적 조언을 해드릴 때마다 30년 전 처음 판사가 되었을 때의 그 마음이 되살아나는 걸 느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70대 할머니였는데 아들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실패한 후 잠적해버린 거예요. 할머니는 갑자기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절망하고 계셨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연이 일이 떠올랐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배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관련 법령이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수연이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혼 후 정식으로 진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경제범죄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회계 지식과 법률 지식을 결합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는 수연이가 담당한 사건이 신문에도 났어요. 대형 횡령 사건이었는데 수연이가 회계 자료를 분석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거였죠.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요즘 수연이는 야간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고 해요. 나이가 늦었다고 걱정하길래 내가 20살에 대학에 들어간 이야기를 해주었죠. 꿈에는 나이가 없다고, 중요한 건 의지라고 말해줬어요. 가끔 수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날의 일들을 나누곤 해요. 수연이가 어려운 사건을 맡았을 때는 내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반대로 수연이가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기도 해요. 모녀 사이이면서 동시에 동료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혈연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 깨달은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쓰는 거죠. 정의라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만이 정의가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진짜 정의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상대가 강해 보여도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수연이 사건이 그걸 증명해 주었죠. 요즘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께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드려요. 나이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법도 여러분 편이라고 말씀드리죠. 물론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수연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정호 사건을 함께 해결했던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민호 형사, 진우 변호사, 수정 판사까지 모두 모여서 회포를 풀었죠. 모두들 그때 일을 추억하며 웃으면서도 앞으로도 이런 악질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수연이도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자신을 도와준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특히 앞으로 법조인이 되면 이분들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가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고요.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할머니로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김영숙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도 어디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